자, 공부가 걱정되고 스트레스 받는 것은 다 거짓말 같아요. 쉬는 시간에는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 그러잖아요? 나갔던 밥도 안 먹고 막 그럴 것 같은데, 쉬는 시간에는 뭐가 그렇게 좋은지 이렇게 모르겠습니다. 자, 이제요, 부동산 개발에 따른 위험이 나왔습니다. 개발 위험. 개발 위험은 몇 가지가 있습니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오퍼드란 사람은 세 가지를 말한 겁니다. 법, 시, 비 이렇게 나왔습니다. 비용 위험은 거의 나오지 않고요. 시장 위험이 더 잘 나오고, 법적 위험은 법률적 불확실성이 발생했다. 그게 법적 위험입니다. 이제 이거 위험, 여기 법적 위험 하기 전에 개발의 위험은 미래의 불확실성은 개발의 위험이라고 한다. 개발의 위험은 오퍼드라는 사람은 법 시비를 이야기했다. 법률적, 그 다음에 위험, 시장 위험, 비용 위험이 있다. 이 자체가 시험 문제였습니다. 부동산 개발에 따른 위험은 법적 위험, 시장 위험, 비용 위험이 있다. 이렇게 출제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 위험은 우리 투자론으로 가면 투자론에서는 위험을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피할 수 있는 것과 피할 수 없는 게 있다. 맞죠? 모의고사 그게 1번이 답이었잖아. 이번에. 맞잖아요. 피할 수 있는 것과 피할 수 없는 게 있는데 전자, 피할 수 있는 거 뭐 체계적, 비체계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게 이제 1번이 답이었어요. 뭐가 나온지도 몰라. 그렇지? 그게 실제 나왔던 시험 지문이었어요. 그 지문이. 자, 그런 것처럼 부동산 개발에 따른 위험도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 개발업자가 통제할 수 있는 것도 있고 통제할 수 없는 것도 있다. 됐습니까? 네 몇 페이지 하니? 138쪽 가장 밑에 하는 거야. 가장 밑에. 138쪽 가장 밑에 하잖아요. 그래요. 여기 이제 138쪽이라 써야 되겠네. 동영상 하신 분들은 여기 써놓은 것은 137쪽인데 그거 찾고 있을 거니까 이렇게 이제 138쪽 하고 있다 이렇게 해야 되지. 그렇죠. 네, 내가 잘못했어요. 138쪽 교수님이라 하지 마. 나 교수님 안 좋아해. 교수님 안 좋아하니까 그냥 홍쌤 정도 해주세요. 그렇게 좋아. 교수님은 아니 나 실제로 그래. 무슨 교수야 교수가. 교수라고 그러면 무슨 교수형 같아. 그러니까 교수는 비롭고 여기 교수가 되기 위해서 사실 내가 농담하는 게 아니에요. 교수가 되기 위해서는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데요. 근데 우리 같은 사람은 교수라고 하면 안 돼. 그냥 강사 이렇게 하면 돼. 그러니까 선생님이라고 하면 더 대접받는 건 좋고 그냥 강사. 선생님은 좀 쑥스럽고 홍쌤 이 정도로. 그러다 좀 더 좋아 보인다 그러면 오빠랑 해도 돼요. 이렇게. 그걸 여러 사람 있는 데서 말하면 안 돼. 혼자 가볍게 가지고 탁자를 이렇게 문대면서 오빠랑 하면 안 될까? 그냥 모택도 가죠. 오빠랑 할란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쑥스러워서 오빠랑 하면 안 될까? 이렇게 하고. 자, 가자 이번 이제 공부 언제 할 거야 언제? 자 갑시다. 이번 138페이지요. 가장 밑에 이러한 위험 요소는 개발업자가 통제할 수 있는 것도 있고 개발업자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이 있다 나왔죠? 이게 시험 지문이었고 이게 이제 정확히 제가 몇 회가 나왔는지 모르지만 그 다음 연도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이걸 이제 이렇게 주고 나서 그 다음 연도는 이제 구체적으로 물어봅니다. 그럼 매장 문화재가 출토됐다. 그럼 매장 문화재가 출토되면 이거는 통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통제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되셨습니까? 네, 그래요. 제가 그러면서 이 매장 문화재 이야기하면서 4대강 사업 이야기했었죠. 수업 시간에 4대강 사업을 하면서 매장 문화재가 출토됐더니 이걸 전부 다 깔아 뭉갰다. 그런 정향이 많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매장 문화재가 출토되면 그러면 통제할 수 없어야 돼요. 통제할 수 없이 그냥 개발을 수도해야 되는데 4대강 할 때는 통제할 수 있는 위험이 됐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 말 했다고 제가 엄청나게 항의를 받았습니다. 실제로요. 그래서 말을 주시면 된다. 그 말 했다고 왜 수업만 하지 특정 정당에 뭐라 그러냐. 내가 특정 정당을 지지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 말 했다고 실제로 항의가 들어서 직접적으로 저한테 항의하고 원장님이 어느 학원의 원장님이 이야기하시더라고. 근데 왜 그 말을 해가지고 그래? 나 평상시에 그거 안 했는데요. 그러니까 나는 그거 아무 뜻도 없는데 했는데 그 말 했다고 항의 들어왔다고 하더라고. 알겠습니다. 아무 말도 안 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자 나와도 말 안 겠습니다. 정당이니까. 이렇게. 응? 이런 말을 좀 심하게 했다가 어떤 사람이 그만둔 적이 있어요. 학원에서 그만둔 적이 아니라 그분은 정치적 발언을 한 게 아니라 여성 남성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성 남성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데 판례를 이야기하면서 여성을 약간 비하한 듯한 이런 말을 했어요. 눈사롱 이야기를 하다가. 근데 그게 전국으로 나가는 방송이었잖아요.
그래서 전국에서 이제 항의가 들어온 거야. 특히 여성분들이. 그래가지고 수업을 못 듣겠다. 그래서 거기 방송국 사장님이 사과문 올리고 그 강사는 그걸 끝으로 그만뒀고, 그래서 바로 그날 문자가 나왔더라고. 교수님 정치적 발언을 절대 하시면 안 되고, 그다음에 수업만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농담도 안 되고, 특히 남성, 여성 관련된 이야기는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왔더라고. 그래서 내가 문자 보냈죠. 네! 이렇게. 그렇게 해주겠습니다. 거기 민법 선생님 그만뒀잖아요. 그래가지고. 자, 이제 공부는 해야 되니까, 그러면 위험은 통제할 수 있는 것도 있고, 통제할 수 없는 것도 있다. 매장문화재 출토는 통제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 옆에 가서 법적 위험이 있습니다. 법적 위험은 법률적 불확실성 두 가지 나눠진다. 공법적 위험과 무슨 위험? 사법적 위험이 나왔다. 뭐 이거는 요즘 이제 수명이 다 된 것 같아요. 수명이 다 된 것 같고 한 3번 연속 나온 적이 있습니다. 공법적 위험은 토지용 규제,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이런 것들이 공법적 위험, 건폐율 변화. 사법적 위험은 소유권 관계, 저당권, 지상권, 임차권, 우리 민법사님들 배우는 권리관계, 그것들을 사법적 위험이라고 한다. 이 법적 위험을 줄이는 방법은 토지용 계획이 확정된 토지를 사라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걸로 끝. 그다음에 시장 위험. 시장 위험이 가장 잘 나온다고 그랬죠. 시장 위험은 시장의 불확실성.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안 팔린다. 미분양이 속출하고 있다. 팔린다 하더라도 낮은 가격으로 팔리고 있다. 미분양, 그다음에 분양 안 된다, 매매가 안 된다, 임대가 안 된다. 이걸 시장 위험이라 한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불확실성. 이걸 시장 위험이라 한다. 그럼 시장 위험을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 같아요, 여러분들? 시장 위험을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안 팔리는 게 시장 위험이죠. 미리 팔아보면 되죠. 그 매수자 미리 확보, 선분양. 이게 시장 위험을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근데 시장 위험을 줄이는 방법으로서 매수자를 미리 확정했다, 확보했다, 선분양했다. 문제점이 뭡니까? 낮은 가격으로 팔아야 돼. 낮은 가격으로. 초기에 팔면 낮은 가격으로 팔아야 되니까 위험은 줄일 수 있지만 수익을 높일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이제 시장 위험을 줄이는 방법으로서 시장 분석이 나오고 무슨 분석이 나옵니까? 시장성 분석이 나오죠. 시장 분석과 시장성 분석은 같은 말 다른 말. 수요 공급상 분석, 시장 분석. 그걸 바탕으로 시장성 분석을 하는데 시장성 분석은 매매 가능성, 임대 가능성을 분석한다. 자, 그럼 질문. 이제 여기 문제집 보면 어떤 문제집에도 이 말이 나와요. 시장 분석과 시장성 분석 중에서 어디가 먼저 합니까? 시장 분석이 먼저 하죠. 이게 먼저 하고 시장성 분석이 나중에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포함 관계는 시장 분석의 내용이 시장성 분석에 다 포함돼요. 그러니까 시장 분석을 먼저 하고 그 자료를 바탕으로 시장성 분석을 하게 된다고요. 그럼 시장 분석의 내용하고 시장성 분석의 내용 중에서 어디가 더 넓은 범위냐면 시장 분석이 아니라 시장성 분석이에요. 이게 더 범위가 넓어진다. 이 범위가 넓어진단 말은 더 많은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시장 분석의 내용을 어디에 다 포함되어 있다. 시장성 분석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다. 그럼 좀 이따 다시 보겠지만 시장 분석, 시장성 분석, 타당성 분석, 투자 분석을 해요. 그 마지막에 투자 분석은 모든 내용을 다 포함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부동화 관계를 본다면 시장 분석의 내용은 시장성 분석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다. 그 내용의 범위는 시장성 분석의 내용이 시장 분석 내용보다 더 많다. 왜? 이 포함시키니까. 제가 하는 말 아시겠습니까? 예, 그래요. 자, 이제요. 시장성 분석의 방법으로 나온 게 흡수율 분석이었습니다. 여기 시장성 분석의 방법으로 나온 게 흡수율 분석. 흡수율 분석에서 중요한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미래 흡수율 아니면 현재 흡수율. 미래 흡수율. 미래 흡수율 분석하는 게 목적이 된다. 미래 흡수율. 자, 그게 중요성이 있죠. 책 140쪽으로 왔습니다. 흡수율 분석하고 흡수기간 분석이었는데 흡수기간 분석은 우리 시험에서 한 번도 등장한 적은 없습니다. 그럼 흡수율 분석만 우리 시험에 나왔는데 흡수율 분석은 미래 흡수율 분석이 목적이 된다. 자, 여기에 좀 추가적으로 한다면 흡수율이 높을수록 시장 위험은 증가할까 감소할까? 감소. 흡수율이 높다. 흡수율이 높단 말은 팔릴 가능성이 높다는 소리야. 그 팔릴 가능성이 높으면 그러면 시장 위험은 감소한다는 소리죠. 시장 위험이라는 것은 팔리지 않을 가능성이죠. 근데 흡수율이 높으면 시장 위험은 감소하죠. 뭐가 높아지니까요? 시장성이 높아지니까 그래요. 시장성은 팔릴 가능성이거든. 그럼 흡수율이 높다, 팔릴 가능성이 높다, 시장성이 높다. 따라서 시장 위험은 낮아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 밑에 5번으로 가요. 5번. 매도자가
매도자의 시장 위험과 개발 사업의 가치 이렇게 나왔죠. 그러면 초기에 매도했다. 초기에 팔았다. 내가 원룸을 개발하는데 내가 원룸 개발업자인데 초기에 팔았다. 초기에 팔으면 시장 위험은 뭐한다? 감소하죠. 감소하는데 가격은 낮게 형성된다. 됐습니까? 예, 그래요. 자, 그런데 후기에 매도했습니다. 후기에 매도하면 시장 위험은 커지지만 시장 위험이 커졌단 말은 내가 그동안 안 팔고 있었으니까 그만 먹고 시장 위험을 많이 안고 가겠죠. 대신에 가격은 높게 받는다. 지금 이해됩니까? 예, 그래요. 됐습니다. 자, 그럼 매수인 입장에서는요. 매수인 입장에서는 살 때 개발이 안성 단계에 샀다. 그럼 개발이 안성 단계에 사면 비싸게 삽니까? 싸게 삽니까? 비싸게 사는 거죠. 비싸게. 그러면 초기에 사버리면요. 싸게 사는 거죠. 왜? 매수인이 개발을 위험을 떠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럼 밑에 손가락 표시는 이건 뭡니까? 세수공차 됐습니다. 자, 비용 위험은요. 비용 위험은 내가 생각했던 만큼 생각보다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는 거. 비용 위험은 공사 기간이 연기됐다.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 건축 자재 가격이 올라간다. 그래서 나는 1,000억에 끝낼 줄 알았는데 1,200 들어갔다. 이걸 비용 위험이라고 하고, 비용 위험에서는 한 번도 안 나왔지만 최대 가격 보증 계약을 맺는다면 비용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다. 최대 가격 보증 계약은 비용 위험을 감소시키는 거지 비용을 감소시키는 게 아니라는 거. 비용 위험을 감소시킨다는 거. 자, 그 옆에 들어갑니다. 그 옆에 가면 부동산 개발의 타당성 분석 나왔죠.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잘 나오지 않습니다. 사실은. 거기 타당성 분석 과정 봐봐요. 과정이 보면 두 가지 형태로 나왔습니다. 첫 번째 5개 형태가 나와. 그 밑에 2개 나오죠. 그럼 5개 형태는 지역경제 분석하고 그 다음에 시장 분석하고 시장 분석 그 다음에 무슨 분석입니까? 시장성 분석이죠. 이 부등호가 이런 뜻이야. 지역경제 분석 내용이 시장 분석 내용에 포함되고 그 2개의 내용이 시장성 분석 내용에 포함된다. 그러면 이제 시장성 분석까지 끝나고 나면 그 다음 단계가 타당성 분석 단계로 간다. 타당성 분석이 끝나고 나면 투자 분석한다. 투자 분석하는 게 최종적으로 투자할까 말까, 개발할까 말까 결정하는 단계, 이걸 투자 분석이라 한다. 그러면 이 5개 단계 중에서 가장 함축되어 있는 게, 모든 내용이 함축되어 있는 게 어딥니까? 투자 분석이죠. 투자 분석. 그래서 부등호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라고. 이렇게. 부등호가 이렇게. 자, 이게 5개 단계야. 이 5개 단계는 우리 시험에서요, 2번에 걸쳐 순서를 물어봤습니다. 순서. 그럼 순서의 포인트는 이게 포인트예요. 시장 분석과 시장성 분석의 이 순서가 이게 포인트예요. 그럼 지역경제 분석하고 시장 분석하고 시장성 분석하고 타당성 분석하고 투자 분석하고 이렇게 순서로. 근데요, 요즘은 이 5개 단계가 나온 게 아니라 이 3개, 앞에 3개를 묶어서 뭐라고 하냐면 시장 분석이라고 그래요. 시장 분석. 그러니까 타당성, 개발의 타당성 분석 과정은 2개로 나눌 수 있다. 5단계로 할 수도 있고 2단계로 할 수 있고. 그럼 5단계 이 5개 내용 중에서 앞에 3단계를 2단계로 나누면 시장 분석이 내용이 되고, 그 다음에 타당성 분석과 투자 분석은 뭐가 된다? 경제성 분석이 된다. 봐요. 그러니까 5개 단계로 나누면 유의가 되는 거고 2개 단계로 나누면 시장 분석과 경제성 분석이 되는 것이다. 그럼 여기 2단계로 나눴을 때 시장 분석은 여기 위에 있는 앞에 3개 단계, 그 다음에 경제성 분석은 타당성 분석과 투자 분석 이 2개를 묶어서 뭐라 한다? 경제성 분석이라 한다. 위에 5개 단계 요즘 잘 나오지 않는다. 그 다음에 밑에 이 2개 단계도 역시 잘 나오지 않지만 그러나 최근에는 2개 단계에서 시험문 출제하고 있다. 그럼 2대 단계 시장 분석과 경제성 분석 2개를 비교하면 시장 분석이 먼저 이루어진다. 시장 분석의 내용을 바탕으로 경제성 분석을 한다. 그럼 경제성 분석은 뭐 하는 거냐? 최종적으로 결정해야 돼요. 이거 개발할까 말까 최종적으로 결정해야 된다. 그럼 경제성 분석 단계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구체적으로 개발 대상의 수익성을 따진다. 그럼 구체적으로 수익성을 따질 때 우리 투자이론에서 구체적으로 수익성을 따지 이런 거 있잖아요. 세전, 세후 현금 수지는 얼마일까? 이 부동산을 내가 개발한다면 세전, 세후 현금 수지 얼마일까? 수년가를 계산하면 수년가를 얼마일까? 내부 순위를 계산하면 내부 순위는 얼마일까? 수익성 지수는 얼마일까? 이런 거 따지는 게 경제성 분석이다. 그러니까 경제성 분석에서는 최종적으로 투자 결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투자할까 말까? 투자 채택을 결정하는 단계야. 그럼 시장 분석은요, 내가 검단의 원룸을 개발한다면 과연 검단 시장에서는 원룸을 받아들일 것인가? 그러니까 시장에서 채택 가능성을 분석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 채택 가능성 분석하는 것은 시장 분석. 그걸 토대로 해서 개발업자 입장에서, 내가 개발업자 있잖아. 내 입장에서 할까 말까 결정하는 것은 뭐다? 경제성 분석이다.
그러면 시장 분석의 내용을 물어보죠. 그러면 시장 분석의 내용은 이 세 가지가 시장 분석의 내용이다. 그럼 시장 분석의 내용은 지역 경제 분석하고 시장 분석하고 그다음에 시장성 분석하는 게 시장 분석의 내용이다. 의미됐습니까? 두 개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채택 가능성, 시장 분석, 그다음에 개발업자, 시장에서 채택 가능성은 시장 분석. 자, 봐요. 내가 검단의 원룸을 개발할 거야. 그러면 지역 경제 분석이야. 그럼 검단의 원룸을 개발하기 위해서 지역 경제 분석한다. 그럼 검단 지역에 분석하는 게 아니라 여기가 지금 서구입니까? 네, 서구. 인천의 서구. 이 지역 경제 분석이라는 것은 여기가 검단이 있는데 제가 검단의 원룸을 지금 공급하려고 있다. 그래서 시장을 분석하는 거야. 그럼 지역 경제 분석은 서구 일대의 인구, 산업 구조, 고용, 소득 수준 모든 것을 분석하는 거야. 그게 지역 경제 분석. 그다음에 시장 분석은 특정 부동산. 내가 원룸을 공급해야 되겠다. 그럼 원룸의 수요 공급 사항을 분석하는 거. 그게 시장 분석. 그러니까 특정 부동산의 수요 공급 사항 분석. 수요 공급 분석하는 게 시장 분석. 시장 분석 나오면 수요 공급이 나온다. 그럼 특정 부동산이니까 검단의 원룸의 수요 공급 사항 분석한다. 그걸 따져봤을 때 시장성 분석은 원룸의 이제 매매 가능성, 임대 가능성, 그러니까 특정 부동산의 매매, 임대 가능성 이거 따져보는 게 뭐다? 이게 시장성 분석이 된다. 이게 다르죠. 그럼 이제 지역 경제 분석은 그 지역의 인구, 고용, 소득 수준 이런 거, 그 지역의 모든 것을 분석한다. 지역 경제 분석. 그 지역의 경제의 모든 것을 분석한다. 지역 경제 분석. 그걸 바탕으로 해서 특정 부동산, 원룸이면 원룸, 아파트면 아파트 특정 부동산의 수요 공급 사항을 분석한 것은 시장 분석. 그걸 바탕으로 해서 특정 부동산의 원룸의 매매 가능성, 임대 가능성 분석하는 게 시장성 분석. 이 시장성 분석하는 과정에서 흡수율 분석. 됐습니까? 이걸 세 가지를 묶어서 시장 분석이라고 한다. 그래서 매매 가능성, 임대 가능성 분석했더니 충분히 검단에서는 원룸을 통할 것 같다. 그러면 시장 분석 통과. 그러면 너 할래 말래. 개발업자 값 너 할래 말래. 그거 결정하는 게 경제성 분석. 그럼 똑같은 타당성 결과가 나왔다 하더라도 개발업자의 요구순위 다르기 때문에 하는 사람도 있고 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자, 141페이지 그 내용들인데 141페이지 가면 그러면 시장 분석과 경제성 분석의 내용에서 표 나오죠. 그 표 안 중요합니다. 안 중요하고 거기 보면 혹시라도 경제성 분석의 내용이 아닌 거 그랬습니다. 그럼 경제성 분석의 내용이 아닌 거 그러면 여러분이 투자를 해서 좋아했던 이 내용 아닌 거 찾아내면 돼요. 그럼 경제성 분석 내용이 아닌 거 찾아라. 그럼 이거 찾으면 된다고. 이거. 자, 이제는 시장 분석의 내용이 아닌 거 찾아라. 그럼 시장 분석의 내용이 아닌 것이면 뭘 찾으면 돼요? 경제성 분석의 내용을 찾아내면 되죠. 그럼 시장 분석의 내용이 아닌 것 그러면 현금 흐름, 순영가, 내부 수익률 이거 찾아내면 된다. 지금 되고 있나요? 예, 그럼 돼요. 자, 그 밑에 시장 분석의 내용 안 봐도 상관없습니다. 이제 넘어가서 142쪽 가면 지역경제 분석이 나오죠. 그 지역경제 분석에서는 뭔 말 쓰면 돼요? 입지계수만 계산하시면 된다. 143페이지 재개발, 보전 재개발, 수복 재개발, 개량 재개발 비교하는 게 어쩌다 한 번씩 나온다. 그 방지가 나오면 뭡니까? 보전 재개발, 요인만, 수복, 그다음에 기존 시설 확장 개선 또는 새로운 시설 첨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개량. 자, 그 밑에 민간 개발 방식, 자력 개발 방식은 토지 소유자가 자기 토지다가 자기가 든다고 개발 이익 자기 혼자 다 가지는 게 자력 개발 방식. 자력 개발 방식에서는 기여도 나온다든지 아니면 개발 이익을 공유한다든지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없다. 지주 공동사업의 개념 필요 없어요. 개념 필요 없고 공사비 대물 변경은 토지 소유자가 토지 제공하고 개발업자가 돈 대고 개발이 이루어지면 그러면 지분에 따라서 개발 이익을 나눠 갖는 것. 그게 공사비 대물 변경입니다. 자, 공사에서 나온 건물을 분양하고 그 분양금으로 공사기비 주는 것을 공사비 분양금 정산형이라 한다. 투자자 모집형은 나올 일이 없다. 그럼 사업 위탁 방식, 사업 수탁 방식과 무엇하고 자주 비교하던가요? 신탁 개발 방식하고 비교한다. 사업 위탁 방식, 사업 신탁 개발 방식 두 개. 공통점은 경제적으로 유사한 점이 있어요. 그러나 소유권 이전한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없죠. 뭔만 소유권 이전합니까? 신탁 개발 방식만. 그다음에 자금 조달자도 달라요. 사업 위탁 방식 자금 조달 누가 합니까? 사업 위탁 방식
사업 위탁 방식은 토지 소유자가 다 해요. 사업 위탁 방식, 사업 수탁 방식은 토지 소유자가 나오고 토지 소유자가 자기 토지에 대해서 개발하는데 근데 개발업자에게 개발만 해 주십시오. 맡겨요. 그러니까 개발업자는 자기가 돈 되는 일도 없어요. 그냥 개발만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토지 소유자가 자금 조달하고 돈 되고 토지 소유자 이름으로 토지 소유자가 사업자 명의가 되고 사업 주체가 되고 그다음에 개발에 따른 이익은 토지 소유자가 다 가져가고 개발업자는 거기에 따른 수수료만 먹고 그러니까 수수료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사업 위탁 방식. 근데 신탁 개발 방식은요. 신탁 개발 방식은 누구하고 누가 나와요? 토지 소유자하고 누가 나온다? 신탁회사가 나온다. 토지 소유자와 신탁회사가 나오는데 신탁회사에게 신탁이 원인이 돼서 소유권 이전이 된다. 그러면 사업 위탁 방식에서는 소유권 이전이라는 말이 있다 없다? 없다. 사업 위탁 방식, 신탁 개발 방식, 지분 기여도란 말 없다. 그다음에요. 사업 위탁 방식하고 신탁 개발 방식에서는 지분 기여도가 없으니까 지분에 따라서 나눠 갖는다. 개발 이익을 나눠 갖는다. 이런 말도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면 신탁 개발 방식은 신탁회사가 자금 조달하고 누구 이름으로? 신탁회사 이름으로 사업 주체, 사업자 명의 신탁회사가 된다. 자, 그러면 개발에 따른 이익은 신탁회사가 다 먹는 게 아니죠. 신탁회사 먹는 게 아니라 토지 소유자, 정확하게는 수익증권 갖는 자, 신탁회사가 토지 소유자에게 수익증권 주죠. 뭐 할 때? 신탁계약 맺을 때. 그러면 이 수익증권을 토지 소유자가 나에게 줬다. 그럼 나에게 배당해 줘야 된다. 여기 수익증권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사람에게 신탁회사가 배당해 준다. 의미됐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 그러니까 여기 신탁개발 방식과 수탁개발 방식은 탁자만 똑같아요. 탁자만. 그렇지? 방식하고. 근데 이게 여러 가지가 다르죠. 그러니까 두 가지 공통점은 지분 기여도란 말이 있다 없다? 없다. 144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그러면 수탁개발 방식과 토지 신탁개발 비교 나오죠. 그 비교가 중요성이 있다. 그 위에 콘소시엄 구성 방식은 책임 소재가 명확, 불명확, 대규모 부동산 개발 사업에 적합한 방법이다. 그걸로 끝. 자,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145페이지요. 민간 자본 유치 개발 사업 나오시오. 얘는 영어 공부 잘 하시면 되잖아요. B, 건설, T, 소유권 이전, L, 임대차, O, 운영. 그러면 끝. 자, 문제 한 문제만 풀어보면 돼요. 이제 다 끝났어요. 이제 평가 이론만 남았습니다. 자, 개발에 따른 문제 빨리 풀고 평가 이론 갑시다. 네. 자, 몇 페이지? 307페이지, 문제집 307페이지. 자, 중요한 포인트만 제가 보고 여러분 이제 풀 문제도 많이 나타날 겁니다. 자, 그러면 자, 307페이지 됐습니까? 예. 몇 번입니까? 12번. 12번 문제 풀까요? 자, 틀린 거 그랬습니다. 틀린 거 답이 1번이요. 자, 1번. 부동산 개발 사업의 궁극적인 성공 여부는 분양이 잘 되냐 안 되냐, 임대가 잘 되냐 안 되냐, 이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분양, 마케팅, 분양, 임대 등 마케팅으로서 개발의 가장 마지막 단계에서 고려하여 공실 등이 없도록 노력해야 된다. 틀렸죠. 마케팅은 마지막 단계 아니라 개발 초기부터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야 공실도 줄 수 있다 그러잖아요. 나머지 것은 보시든지 말든지 여러분 자유. 자, 됐습니까? 예, 그 다음에 13번 문제도 제가 풀어보라겠는데 틀린 것만 제가 지적해 볼게요. 자, 틀린 거 4번입니다. 개발된 부동산의 종류에 따라서 임대차 활동하는 경우 현금 흐름이 풍부한 자, 전문점의 군소 임차자 나오죠. 이 군소 임차자가 아니라 정박 임차자 이런 말 나와요. 정박 임차자. 우리 시험을 한 번도 안 나왔는데 이런 뜻이 여러분들 무슨 뜻이냐면 부동산 개발 사업을 했는데요. 그런데 누구나 알 수 있는 회사의 지점이 들어오면 그 건물을 성공하는 거야. 그걸 정박 임차인이라고 그래요. 정박 임차자. 그래서 보면 어떤 건물이 지어지면 거기다가 이제 광고하잖아요. 병원 자리도 가능합니다. 은행 지점도 가능합니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큰 건물에 보면 대부분이 뭐가 들어오는 거예요? 은행 들어오죠. 그러니까 누구나 알 수 있는 그다음에 오랫동안 있을 임차인들을 정박 임차인이라고 그래. 그 정박 임차인을 찾는 게 중요하다고. 군소 임차인은 의미가 없어요. 군소 임차인 혼자 간의 수고금을 하는데 그런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발의 성공 여부는 현금 흐름이 풍부하게 발생하려면 그러면 뭐요? 전문적인 뭐요? 정박 임차인 중에 정박 임차인. 됐습니까? 예, 그래요. 자, 그래서 틀렸습니다. 정박 임차인을 다른 말로 중요 임차자, 중요 임차인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 시험은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4번이 답인데 나머지 지문들을 보시고 4번은 그렇게 의미가 없다. 자, 15번 갑니다. 틀린 거 그랬습니다. 자, 1번. 자, 두 가지 비교하잖아. 뭐하고 뭐? 신탁 개발 방식과 수탁 개발 방식 비교하죠. 1번. 사업 수탁 방식이란 토지 소유자가 개발업자에게 개발 사업 계획에 따라 의뢰한다 했잖아요. 이제 일을 해주세요. 의뢰한 후 합의한 계획 설계를 근거로 개발업자에게 사업 시행을 발주하는 방식이다. 어렵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업 수탁 방식은 토지 소유자가 개발업자에게 사업해 주세요. 이 말이에요. 이거. 그렇게 복잡하게 써놨지만, 자, 2번. 사업 수탁 방식은 사업이 토지 소유자 명의로 행해지나 토지 개발 신탁 방식은 신탁 개발 방식이죠. 수탁자인 신탁회사 명의로 행해지는 점이 다르다. OX. O. 자, 3번. 사업 수탁 방식에서는 개발업자가 자신의 신용으로 자금을 조달하여 OX, X. 사업 수탁 방식에서는 자금 조달 누가 합니까? 토지 소유자가잖아요.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사업 수탁 방식에서는 개발업자는 하는 게 하나도 없다. 사업 수탁 방식에서는 개발업자는 돈 내는 게 아니라 그냥 개발만 해주는 거야. 개발만. 그래서 자기 인건비 받아간다. 그것을 수수료라고 부른다. 그럼 답이 몇 번입니까? 3번이죠. 나머지 것은 여러분 목. 자, 넘어갔습니다. 넘어가서 민간개발 방식에서 17번 봅시다. 17번. 틀린 거 그랬습니다. 1번. 토지 소유자 자체 사업일 경우 사업 시행, 자금 조달과 이익의 귀속 주체는 토지 소유자다. OX, O. 자, 2번. 자체 개발 사업이 자력 개발 방식이라고요. 자력 개발 방식. 자체 개발 방식, 자력 개발 방식. 1번하고 2번 모두 다 자체 개발 방식을 물어보죠. 그러면 2번은 자체 개발 사업에서는 사업 시행자의 주도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하므로 여기까지 OX, O. 사업 시행자, 토지 소유자가 자기 주도적으로 한단 말이에요. 사업의 위험성이 낮아지면 OX, X 높아지지. 혼자 하니까. 틀렸죠. 그래서 위기관리 능력이 필요한데 위기관리 능력의 부담이 적다. 그러면 틀리죠. 위기관리 능력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자체개발 방식, 자력개발 방식은 토지 소유자가 자기 토지에다가 자기가 되고 개발에 따른 위험을 혼자 다 부담하기 때문에 좋은 점은 개발이 성공하면 이익을 많이 창출할 수 있지만 근데 문제점은 이제 위험을 혼자 다 부담하기 때문에 여기 위기관리 능력이 필요하다. 이게 이제 문제점을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 2번이다. 2번. 자, 넘어갔습니다. 19번 문제 갑니다. 19번 문제는 지금 여러분들 빨리 한번 풀어보세요. 풀어서 답을 내보시기 바랍니다. 출제자 나빠. 19번 문제 출제자는 너무 나빠요. 다 풀으셨어요? 네, 그래요. 출제자가 나쁘다는 이유가 뭐예요? 그렇지. 답을 5번에다 줬으니까 그러지. 답을 5번에다가. 자, 답을 5번에다 준 게 아니라 3번 이내에다 줘야지. 자, 됐습니다. 자, 그리고는 저는 어디로 가냐면, 그러면 317페이지 가볼래요? 317페이지 가면 27번부터가 입지계수입니다. 27번 입지계수. 그 다음에 29번도 입지계수. 자, 이렇게 입지계수 났어요. 자, 28번, 318페이지에 아니 318페이지 28번에 여러분 알 수 있겠죠? 여기 칠판에 아까 썼던 거 순서대로 날된 거. 그럼 29번 갈까요? 29번 혹시 풀어보셨습니까? 답이 있던가요? 답이 잘못되지 않았나요? 잘못됐죠? 29번에 답이 몇 번이 됐어요? 3번 돼 있죠? 실제 풀어보신 분들은 답이 몇 번이던가요? 5번이요. 5번. 그러니까 29번은 풀이도 잘못됐고 답도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입지계수는 풀 수 있어야 되니까 입지계수 풀어보자고요. 자, 입지계수 정도는 내가 계산 문제 나오면 풀어야 되겠다. 그러잖아요. 어느 분들이 그러죠. 교수님, 계산 문제 꼭 해야 됩니까? 그거 아니라겠잖아요. 계산 문제 안 해도 학교 갈 수 있는데. 근데 이제 계산 문제 가지고 엄청나게 스트레스 받죠. 공부를 하지도 안 하면서. 그렇죠? 근데 이제 입지계수 알고, 그 다음에 네일리, 허프 알고, 탄력성에서 알고 그러면 돼요. 근데 입지계수가 올해 꼭 나옵니까? 꼭 이렇게 물어봐. 입지계수 올해 나올까요?
속으로지 몰라. 응? 입지계수는 매년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약간 불리하죠. 최근에 입지계수가 냈다고요. 최근에 냈으니까 앞으로 2, 3년 더 기다려야 돼. 근데 모르죠. 또 오래 낼지. 자, 그러면 29번 갑니다. 자, 입지계수 이제 29번 가는데 뭘 구하겠습니까? 전자산업의 입지계수가 하겠죠. 그러면 전자산업의 입지계수를 구하면서 이제 입지계수가 큰 순서를 나열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A도시의 전자산업의 입지계수 구하자고요. 자, 전자산업 입지계수 갑니다. 자, 천천히 할게요. 하나라도 맞춰야 되니까. 전자산업의 입지계수 A도시 갑니다. 그럼 전자산업 입지계수는 전국의 전자산업 고용인구 비율. 자, A도시의 전자산업 고용인구 비율 이렇게 해야 되죠. 그러면 전국의 총 고용인구가 나와야 되겠네. 전국의 총 고용인구 얼마? 2,000명. 2,000명인데 근데 전국에서 전자산업의 고용인구 되는 비율 몇 명입니까? 1,000명이죠. 전국의 전자산업 고용인구 비율 1,000명. 그러면 전국의 전자산업 고용인구 비율은 몇 퍼센트? 50%. 이제 A도시로 갑니다. A도시의 총 고용인구 몇 명입니까? A도시의 총 고용인구 몇 명? 자, 잘 하지도 못해 이제. A도시의 총 고용인구 쭉 옆으로 가요. A도시 옆으로서 오른쪽에 가면 마지막 있죠? 그게 400이라는 소리. 400입니다. 400이고. 자, 그 다음에 A도시의 전자산업 고용인구는 몇 명이요? 150명. 150명입니다. 이렇게 됐습니까? 자, 이렇게 풀면 이게 37.5%가 나와요. 이게 37.5%가 나옵니다. 그러면 얘는 0.75가 나온다. 0.75. 그러면 A도시의 전자산업 입지계수는 몇입니까? 0.75. 0.75. 거기 풀이하고 저하고 푼 것하고 약간 달라요. 풀이가 보면. 그러니까 여기 결론은 똑같은데 거기 풀이 있잖아요. 그 옆에 풀이 있는데 119페이지 풀이 있는데 여기 숫자에 배열을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잘못된 게 아니라 저하고 다르죠. 이걸 이렇게 하잖아요. 이걸 다시 쓰면 이렇게 쓰잖아요. 내양과 예양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400 곱하기 1000 그다음에 150 곱하기 2000 이렇게 계산할 수도 있어요. 우리 책은 이렇게 계산해 놨어요. 우리 책 봐봐요. 우리 책은 그렇게 계산했지. 맞지요? 네, 이렇게 계산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할 수도 있고 이렇게 제처럼 노란 걸로 했는데 저한테는 이렇게 배웠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저한테 배운 걸 하시라고. 이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나온 거야. 이렇게. 근데 이거 필요 없잖아요. 이거 필요 없고 바로 이렇게 하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0.75가 나왔습니다. 자, B도시 갑니다. B도시. 그럼 B도시에 전자산업 입지계수 갑니다. 그러면 전자산업 B도시든 A도시든 C도시든 여기 뭐는 똑같아요? 분모는 똑같아요. 그럼 전국의 총 고용인구는 얼마? 2,000명. 전자산업은 1,000명. 이제 B도시의 총 고용인구는 몇 명입니까? 500명이죠. 500명. 500명이고 그다음에 500명 중에서 전자산업 고용인구는 얼마? 250입니다. 그럼 50% 50%야. 그럼 몇입니까? 1이죠. 이제 C도시 가요. C도시에 전국의 전자산업 총 고용인구는 2,000분의 1,000. 고용인구 비율은 2,000분의 1,000이니까 50%. 그러면 A, B, C 전부 다 여기 분모는 다 똑같죠. 분모는 똑같습니다. 그럼 이제 C도시의 총 고용인구는 얼마? 1,000명. 1,000명 아니죠? C도시 총 고용인구는 1,000명 맞아요? 1,100명. 맞아요. 1,100명. 1,100명입니다. 그 다음에 C도시의 전자산업 고용인구는 몇 명? 600. 이렇게 됐습니다. 이거 계산해 보셨나요? 이렇게 계산하면 1.09 정도 나와요. 1.09 정도. 그러면 이제 이 전자산업 입지계수 크기 순서를 나열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어디가 가장 커요? C가 가장 크죠. 그 다음에요. B, 그 다음에 A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답이 몇 번입니까? 5번이야. 5번. 근데 답은 몇 번을 했습니까? 3번으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5번으로 고쳐야 돼요. 그 풀이에 그 C가 잘못된 거야. C를 보면 0.7로 해놨죠? 예, 그렇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냐면 저도 이렇게 만들지만요. 이거 A 있죠? A를 그대로 C로 가져오거든요. 이렇게 가져오고 수정해야 되는데 수정 안 해버린 거야. 이게 허다하거든요. 이게 문제를 만들다 보면 이게 허다해요. 그러니까 이걸 A, B, C를 따로따로 할 필요 없잖아요. 지금 똑같은 수식이니까. 그러니까 A만 해놓고 B, C를 가져오는데 B는 이제 수정한 거야. B는 수정해놨잖아요. 근데 C를 지금 수정하지 안 해버린 거지. 그러니까 C를 수정하지 안 해버리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한다고요. 내가 이제 100번 이해한다고 이거. 100번 이해해요. 근데 이제 수정한다가 수정을 잘못한 거죠. 확인했어요. 확인했는데 여기 마지막에
마지막에 그 숫자로 쓰는 것을 수정을 안 해버린 거잖아요. 그대로 옮겨놓고. 자, 그래서 그런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제가 100번 이해합니다. 자, 입지계수가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어디로 갈 거냐면, 그러면 저는 34번 문제로 갈 겁니다. 321쪽 34번. 자, 틀린 것 그랬습니다. 그 34번은 지역경제 분석, 그 다음에 시장 분석, 시장성 분석, 투자 타당성 분석, 이거 이야기하는 거야. 자, 그러면 1번. 경제성 분석 또는 타당성 분석은, 경제성 분석은 타당성 분석은 2단계로 나눈 겁니다. 시장 분석을 통해 입수된 자료를 근거로 구체적인 수익성 여부를 판단하여 이를 기반으로 최종적인 투자 결정을 하게 된다. OX? O. 그렇잖아요. 2번. 개발사에 따른 타당성 결과가 동일한 경우라도, 이거 또 나왔네. 채택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3번. 시장 분석 과정은 또는 보는 관점에 따라 뭐 이렇게 나왔네. 시장 분석 과정은 보는 관점에 따라 도시 및 지역 분석, 인근 분석, 부지 분석, 수요 분석, 공급 분석 또는 지역 경제 기반 분석, 시장 분석, 시장성 분석 순서로 이루어진다. 이거 기억할 필요 없습니다. 이거 옳은 말인데 기억할 필요 없어요. 시장 분석의 내용 중에 인근 지역 분석, 부지 분석, 수요 분석, 공급 분석, 제가 책 있는 거 보지 말아야겠습니다. 이거 옳은 말인데 볼 필요 없어요. 자신 있어 안 나옵니다. 이거. 자, 그럼 4번으로 가요. 시장 분석과 시장성 분석은 시장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필요하며, 시장 분석은 시장성 분석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O입니까 X입니까? X죠. 어디 가요? 반대로 써놨죠. 그 정도 하시면 됩니다. 자, 5번 지문도 의미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36번은 여러분이 풀어보신 걸로 부동산 개발도 이제 마무리합니다. 그럼 이제 평가 이론으로 가야지. 평가 이론으로 빨리 갑시다. 자, 시간이 이렇게 많이 됐네요. 자, 그럼 평가 이론은 어디서부터냐면, 그러면 요약정리집 155쪽부터입니다. 요약정리집 155쪽부터 평가 이론인데, 문제집, 우리 문제집을 봤더니 불필요한 문제 너무너무 많고, 제가 언급한 것만 푸셔도 충분하다는 거. 자, 갈까요? 자, 이제 평가 이론. 감정평가는 크게 세 파트로 이루어진데, 저는 순서를 이번에는 이제 바꿀 거예요. 자, 감정평가 갑니다. 세 파트로 이루어지는데요. 첫 번째가 감정평가 기초이론이죠. 기초이론에서는, 여기서는 감정평가의 분류, 그 다음에 이제 지역 분석, 개별 분석, 가치와 가격, 비교, 가격 재원치, 그 다음에 가치 발생 요인, 가치 형성 이런 거 배워요. 이거 끝나고 나면 그러면 3방식이죠. 그 다음에 이거 끝나고 나면 뭐 했습니까? 가격 공시, 부동산 가격 공시 나오고, 그 다음에 물건별 평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물건별 평가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됐는데 수업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할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A를 가장 먼저 할 거야. 3번 가장 먼저 하고, 그리고 나선 기초 이론하고 3방식 이렇게 하도록 할 겁니다. 자, 책은 155쪽부터가 감정평가인데, 자, 196쪽으로 가봐요. 196쪽으로 하면 이런 말 나와요. 물건별 평가 방법 나오죠. 자, 이거 나오면 100% 맞춰야 돼요. 자, 여기 봐봐요. 여기 가격 공시에서 한 문제 나올 수도 있고, 물건별 평가에도 한 문제 나올 수 있어요. 근데 비중은 가격 공시가 훨씬 더 비중은 높아요. 여기서도 한 문제, 가격 공시도 한 문제, 물건별 평가에서도 한 문제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그 물건별 평가에서 한 문제 나왔다. 그럼 가격 공시 내용하고 물건별 평가 내용 중에서 두 개를 비교하면, 여기 물건별 평가는 가격 공시의 절반도 안 돼요. 절반이 뭡니까? 3분의 1도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 두 개 나오면 우리는 너무너무 좋은 거야. 자, 물건별 평가 나오면 전부 다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보자고요. 자, 물건별 평가는 196쪽부터 보는데, 이제 이런 거잖아요. 여기 3방식 있습니다. 3방식. 3방식은 세 개의 방식이죠. 그럼 3방식은 첫 번째 원가 방식이 있죠. 그 원가 방식이 있고, 비교 방식이 있고, 그다음에 수익 방식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럼 원가 방식에서는 다시 두 개로 나눠집니다. 원가 방식에서 가액 구하는 게 있는데, 그걸 뭐라 그래요? 원가법 그래요. 원가법. 그다음에 임대를 구하는 게 있는 게 적산법 그렇습니다. 자, 비교 방식도 나눠지는데 몇 개로 나눠져요? 세 가지. 됐어요. 이러면 된 거야. 이러면 된 거야. 다른 학원은 두 개 이렇게. 근데 여러분 세 가지 그러잖아요. 그럼 된 거야. 자, 느낌이 있거든요. 제가. 그러면 비교 방식은 거래사례 비교법이 있습니다. 임대사례 비교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시지가 기준법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 시험이 실제로 공시지가 기준법이 비교 방식이냐고 낸 적이 있습니다. 공시지가 기준법은 무슨 방식이다? 비교 방식이다. 그럼 수익 방식에는 두 가지가 있죠. 가격 관한 게 수익 환원법이고, 그다음에 임료 관한 게 수익
분석법이야. 수익 분석법. 자, 그럼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서 가장 쉽게 내면 그럼 어떻게 내냐면 임료 구하는 것은 무엇이고 가격 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서 가격 구하는 방법으로 원가법, 거래사례 비교법, 수익환원법이 있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시험에 두 번에 걸쳐서 뭐라 하냐면 원가법, 거래사례 비교법, 수익분석법은 가격을 구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출제했습니다. OX, X. 어제 학원에서 오후에 시험 보는데 이것도 많이 틀리시더라고. 그리고 이 지문이 틀렸는데 뭐라 하냐면 그러시더라고. 그걸 틀렸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제가 1번 지문에다 있잖아요. 원가법, 거래사례 비교법, 수익분석법은 가격을 구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게 틀렸잖아요. 근데 그게 답을 못하고 그건 이러고 이렇게 입이 늦은 거죠. 이렇게. 자, 그러면 이게 우리 이제 3방식인데 3방식 7방법 그러는데요. 그럼 이 물건별 평가라는 것은 토지라는 물건은 건물이라는 물건은 이러한 방법 중에서 어떤 방법을 적용합니까? 그게 물건별 평가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감정평가 규칙 보면요. 14조부터 해서 물건별로 어떻게 평가하십시오 쭉 나열됐다고요. 그럼 14조가 토지의 평가고 15조가 건물의 평가고 쭉 이렇게 나열됐어요. 이걸 물건별 평가라고 하는데 14조 토지의 평가, 15조 건물의 평가야. 그러면 14조 토지의 평가를 보면요. 토지의 평가는 원칙적으로 공시지가 기준법이야. 공시지가 기준법. 예전에는 그냥 공시지가 기준법이었어. 근데 제가 지금 원칙적으로 공시지가 기준법이라고 하죠. 그 말은 이제 좀 바뀌었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예전에는 토지를 평가할 때 무조건 공시지가 기준법이었어요. 근데 공시지가 기준법을 하면 문제점이 있다겠죠. 무슨 문제점? 현실 가격을 반영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현실 가격은 검단의 토지가 지금 현시적으로는 평당 1,000만 원인데 공시지가 기준법을 하면 600만 원 내지 700만 원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죠. 따라서 문제점이 있으니까 규칙을 바꿔요. 바꾸면서 어떻게 하냐면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나온다고요. 감정평가업자가 굳이 실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적정한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평가하고 싶다. 그때는 공시지가 기준법을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고 뭔다 한다? 거래사례 비교법을 적용한다 이렇게 나온다고. 그게 197페이지잖아요. 197페이지 세 번째 줄에 1항 공시지가 기준법 나왔죠. 그러니까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7조 1항을 보면 토지를 평가할 때는 공시지가 기준법을 하세요 나왔습니다. 자, 2항. 자, 근데 감정평가업자는 적정한 실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토지를 감정평가할 때는 거래사례 비교법을 적용해야 한다. 의미 됐나요? 자, 그 밑에 건물의 평가 뭡니까? 원가법. 자, 질문합니다. 책에 있는 대로 그대로 대답하셔야 돼요. 질문할까요? 이번 주 들어와서 지금 여러분이 네 번째 학원입니다. 어제까지 세 번째 학원 다 틀렸습니다. 지금 질문하는 거 똑같이 질문했어요. 다 틀렸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된 거 보자고요. 자, 물론 어제도 맞춘 사람도 있고 틀린 사람도 있는데 거의 틀린 사람이 많아요. 합창하듯이 대답을 했습니다. 합창하시듯 O나 X나 대답하셨습니다. 책에 있는 대로 제발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맞죠? 책에 있는 대로 그 말을 하는 경우와 안 하는 경우가 달라져요. 근데 말 없이 하잖아요. 그러면 많이 틀려요. 책에 있는 대로. 자, 그렇습니다. 자, 갑니다.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건물의 평가는 원가법이 한다. 다만 원가법이 적정하지 아니할 때는 거래사례 비교법 또는 수익환원법으로 할 수 있다. OX, X. 왜요? 원가법이야. 원가법. 뒤에 다만이 안 들어간다고. 의미 되셨죠? 근데 그 뒤에 다만을 넣어주잖아요. 그러면 그럴싸하거든. 그럴싸하면 그 틀려버린다고. 원가법이야 그냥. 그러면 감정평가 규칙상 건물의 평가법보다 원가법. 그렇게 딱 끝나. 뒤에 사족이 없다. 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주목. 이제 토지 했고 건물 했죠. 그럼 토지 건물 했는데 두 개를 싸잡아서 평가할 수 있겠지. 토지와 건물을. 그게 3번이야. 건물과 토지의 일괄평가 등 이렇게 나왔죠. 그건 잘 보시라고요. 이제 여기 14조는 토지고 15조는 건물인데 토지와 건물이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어서 이 두 개를 싸잡아서 일괄해서 평가하는 경우가 나온다. 그럼 두 개를 싸잡아서 일괄해서 평가한다. 그러면 일괄해서 평가할 때 이 방법 중에서 어떤 방법을 적용합니까? 그거라고. 그럼 일괄해서 평가할 때는 대부분이 거래사례 비교법이야. 일괄해서 평가할 때는 뭐다? 거래사례 비교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시험 문제에서 토지와 건물이 일괄해서 평가할 때는 거래사례 비교법을 적용한다. OX? O. 됐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뭐가 중요하냐면, 자, 공장의 평가라는 게 있습니다. 공장. 그 공장의 평가는 어디 갔냐면 197페이지 밑으로 가서 6번 가봐요. 6번 가면 공장장이라는 평가 나오죠.
공장재단의 평가. 공장재단은 공장에 가면 재산의 단체가 있다는 소리지. 토지 재산이고 건물도 재산이고 기계도 재산이죠. 그럼 원칙 공장재단을 구성하는 개별 물건의 감정평가를 합산해서 평가한다. 이 말은 공장에 가서 토지 따로 평가하고 건물 따로 평가하고 기계 따로 평가해서 이걸 다 합산한다. 그게 원칙이야. 그런데 예외적으로 이 공장에서 계속적인 수익이 발생한다. 이때 일괄해서 평가할 수 있는데 그때는 무슨 법이다? 수익하는 법이다. 자, 정리. 일괄해서 평가하는 경우는 대부분이 뭔데? 거래사례 비교법인데 공장인 경우는 수익이 나온다면 뭐다? 수익하는 법이다. 그럼 이렇게 하겠죠. 계속적인 수익이 예상되는 경우 공장을 일괄 평가할 때는 거래사례 비교법을 적용한다. OX, X. 자, 다시 갑니다. 일괄해서 평가하는 경우는 대부분이 거래사례 비교법인데 수익이 계속적인 예상되는 경우에 공장은 뭐다? 수익환원법이다. 의미 됐습니까? 예,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으로 다시 올라가요. 3번의 양가로 2번 좀 봐요. 3번의 1번은 토지와 건물을 일괄해서 평가할 때는 거래사례 비교법이다. 이렇게 일괄 평가할 때는 거래사례 비교법을 적용한다. 이렇게 끝났어요. 근데 궁금한 게 있습니다. 뭐가 궁금하냐면 여러분이 이 토지 건물을 지금 평가를 의뢰했는데 일괄해서 평가했습니다. 일괄해서 평가했는데 이게 얼마가 나왔냐면 거래사례 비교법 평가했는데 25억이 나왔대요. 뭐가 궁금할까요? 25억 중에서 토지는 얼마일까? 건물은 얼마일까? 궁금하죠? 그때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서 구분해서 표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런데 시험 지문이 나오면 표시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와요. 일괄해서 평가했기 때문에 토지와 건물을 구분해서 가격을 표시할 수 없다. 그러면 그럴싸하죠. 하잖아. 일괄해서 평가했기 때문에 토지와 건물 그것을 구분해서 표시할 수 없다. 이래도 약간 어색한 게 없지. 어색한 게 없이 그럴싸해요. 그거 틀린 말이에요. 그러면 일괄해서 평가했는데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서 토지 가격은 얼마고 건물 가격이 얼마나 구분해서 표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4번 산림의 평가 잘 나옵니다. 자, 산림의 평가. 산림의 평가는 원칙 구분해서 평가하는 겁니다. 구분 평가. 그럼 예외. 원칙이 구분 평가는 예외는 일괄 평가입니다. 누가? 자, 산, 나무. 그러면 산림, 산지, 그다음에 임목. 이 두 개를 합쳐서 산림. 그럼 산지와 임목이 가치가 같아야 달라요. 다르죠. 가치를 달리하면 무슨 평가? 구분 평가. 그럼 예외적으로 두 개를 싸잡아서 일괄해서 평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질문. 감정평가 규칙에 의하면 산림의 평가는 일괄해서 평가해야 한다. OX. X. 일괄해서 평가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구분평가니까. 자, 구분해서 평가한다. 무엇과 무엇을 구분해서 평가하는가? 산지와 임목을 구분해서 평가한다. 또 여기서 또 들어가. 여기서 구분해서 평가한다. 그러면 끝나고 좋을 텐데 또 들어가서 그러면 임목은 또 무슨 방법을 하냐 물어봐요. 산림을 평가할 때 산지와 임목을 구분해서 평가하는데 그때 임목은 뭘로 평가하냐? 임목은 거래사례 비교법이다. 이때는 임목은 거래사례 비교법이다. 근데 이 임목이 어린 나무다. 어린 나무를 소경목림. 소경목림이면 그럼 뭐다? 온가법. 이렇게. 그럼 이렇게 나오면요. 산림을 산지와 임목으로 구분해서 평가할 때 임목은 온가법이다. OX. X. 임목은 거래사례 비교법인데 그 임목이 어린 나무라면 뭐다? 온가법. 어린 나무라면 온가법. 복잡하죠? 자, 그 다음에 산림을 산지와 임목을 일괄해서 평가했다. 그럼 무슨 법? 거래사례법. 일괄했잖아. 일괄. 그럼 뭐다? 거래사례 비교법. 이렇게. 그래서 산림에서는 거래사례 비교법이 두 번 나오죠. 산림에서는 구분해서 평가할 때 임목 거래사례 비교법, 일괄 평가할 때 거래사례 비교법. 다시 정해 볼까요? 감정평가 규칙상 산림의 평가는 원칙적으로 산지와 임목을 구분해서 평가한다. 그때 임목은 거래사례 비교법이고 그게 소경목림이라면 온가법으로 한다. 할 수 있다. 자, 그다음에 산지와 임목을 일괄해서 평가한다. 무슨 법? 거래사례 비교법이다. 자, 이제 가수원의 평가는 뭡니까? 거래사례 비교법입니다. 자, 7번 강업재단 수익하는 법입니다. 8번 자동차는 뭡니까? 거래사례 비교법이다. 자, 넘어가 봐요. 넘어가서 9번 임료의 평가. 임료의 평가 방법 칠판 보시고 임료의 평가 방법 몇 개 나왔습니까? 3개. 적산법,
임대사례 비교법, 수익분석법 이 세 개 중에서 우리나라 감정평가 규칙에서는 임대료를 평가할 때 뭘로 한다? 임대사례 비교법을 한다. 그 밑에 10번 어업권. 어업권의 평가 봅시다. 자. 여러분 어장 있죠? 어장? 이 어장이 있습니다. 그럼 어장이 이렇게 있어요. 시골 가면 이게 바다가 있는데 누구 거 이렇게 있거든요. 그럼 시골 가면 내가 여기서 고기 잡을 수 있다. 그러니까 자기 어장이 있다고 이렇게. 그러면 내 어장에서 다른 사람이 고기 잡은다. 그러면 이제 경찰을 불러야 되겠죠. 그 어장이 있다고. 그럼 어장은 두 개로 구성돼요. 어떻게 구성되냐면 어장은 이 고기 잡을 수 있는 여기에 시설물이 있다고. 시설물. 그 어장은 시설물이 있어요. 시설물이 있고 시설물이 있다고 해서 바로 고기 잡을 수 없죠. 그럼 뭐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고기를 잡을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돼요. 그게 어업권입니다. 어업권. 그러니까 내가 시설물이 있다. 고기 잡을 수 있는 시설물이 있다고 해서 바로 고기를 잡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고기를 잡을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 어장은 시설물과 고기를 잡을 수 있는 어업권이 이렇게 구성돼요. 자, 그러면 이 어장을 평가했습니다. 이 어장을 수익하는 법을 평가. 어장은 수익하는 법을 평가해요. 어장에서 고기 잡으면 수익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어장은 수익하는 법을 평가해요. 그러니까 어장을 수익하는 법으로 평가했어요. 그러니까 어장을 수익하는 법으로 평가했는데 얼마가 나왔냐면 10억이 나왔습니다. 10억. 그러면 이 10억은 두 개로 구성됐잖아요. 뭐가 뭐? 시설물하고 뭐요? 어업권하고. 근데 내가 어업권만 평가하고 싶다. 어업권만. 그럼 어업권만 평가하고 싶으면 어업권은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어장 평가액에서 어장 평가액 10억에서 이 시설물의 가격, 시설물의 가액을 빼버리면 되죠. 그럼 어업권의 가격은 어장 평가액에서 지금 있는 시설물의 가격을 빼버리면 돼요. 그러니까 어떤 어장을 평가했는데 그냥 10억 나왔다. 그 10억은 두 개로 구성된다. 시설물의 가격과 어업권하고. 그러면 어업권은 어장 평가액에서 시설물의 가격을 빼버리면 되나요? 시설물. 지금 있는 현존 시설물의 가액을 빼버리면 그게 어업권이 되는 거죠. 따라서 어업권은 어장을 뭘로 평가한 거? 수익하는 법으로 평가한 가액에서 뭘 빼면다? 현존 시설 가액을 뺀다. 의미 됐습니까? 자, 어업권 봐요. 어업권의 평가. 어장 전체를 수익하는 법에 따라 감정평가한 가액에서, 금액에서, 10억에서 해당 어장의 현존 시설 가액을 빼고 감정평가한다. 이해됐습니까? 예. 인상 안 좋아지는데 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 자, 그 다음에 13번. 13번은 마지막에 있는요. 원상회복 비용을 고려한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고려한다, 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고려한다. 자, 이런 뜻입니다. 쭉 한번 읽어봅니다. 대상 물건의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피해가 발생하여 대상 물건의 가치가 하락한 경우 그 가치 하락분을 감정평가할 때 이렇게 나오잖아요. 내 건물이 있는데 주위에서 무슨 소음이 발생해요. 그 소음 발생으로 인해서 내 건물의 가치가 떨어졌다. 그 가치 하락분을 평가할 때 이걸 원상 회복할 때 돈이 얼마 들어간다. 원상 회복할 때 돈이 3천만 원 들어간다. 그 원상 회복 비용을 고려해서 감정 평가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고려하지 않는다 그러면 틀린 말이고. 두 번 시험에 출제했습니다. 한 번은 고려한다. 한 번은 고려하지 않는다. 이렇게 시험에 출제했어요. 자, 이제 물건별 평가가 다 끝났는데요. 근데 196쪽으로 와봐요. 196쪽으로 오면 197쪽, 198쪽에서 물건별 평가했던 것을 지금 다 정리해 놓은 거야. 그러니까는 197쪽부터가 감정평가 규칙에 있는 물건별 평가라고요. 그걸 저는 196쪽에다 정리해 놓은 거야. 그러면 197쪽부터는 물건별로 해놓은 거고 196쪽은 평가 방법별로 해놓은 거야. 그러면 이번에 원가법 봐요. 원가법으로 평가하는 거 나오죠. 원가법을 평가하는 것은 외우는 게 아니라 만들어내는 물건은 원가법이다. 다만 자동차는 만들어냈는데 원가법이다. 거래사례 비교법이다. 거래사례 비교법이다. 그것만 하시면 돼요. 예전에 이렇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자동차는 뭘로 평가합니까? 거래사례 비교법이죠. 근데 중고 자동차를 준 적이 있어. 중고 자동차. 그럼 중고 자동차의 평가는 뭡니까? 왜 자신 없대? 중고 자동차는 자동차 아닌가? 중고 자동차 자동차잖아요. 그러니까 중고 자동차는 몰라? 거래사례 비교법이다. 다만 그 자동차가 효용 가치가 없다. 안 굴러간다. 그때는 해체 처분 가격이라고요. 197페이지 가장 밑에 봐봐요. 197페이지 가장 밑에 보면 예외 자동차라서 효용 가치가 없는 경우 나오죠. 이게 안 굴러가는 거라고. 안 굴러가는 거. 그럼 뭘로 한다? 해체 처분 가격으로 할 수 있다. 저는 일주일에 두세 번씩 이
자동차를 평가할 때 해체 처분 가격을 하는 이 자동차를 봅니다. 자동차. 여러분들 그 금호 그룹 있죠? 금호 그룹의 그 창시자 고향이 강주거든요. 강주인데 그 강주 터미널을 가면 그 강주 광역시 터미널이 강주시가 아니라 금호 그룹 거예요. 금호 그룹. 금호 그룹 건데 금호 그룹이 어디서 시작하냐면 택시 2대로 시작해요. 택시 2대. 그러니까 금호 그룹의 주가 그 운송이거든요. 운송. 택시 2대로 시작하는데 그 택시 한 대가 거기에 전시되어 있어요. 안 굴러가거든요. 그 자동차인데 해체 처분가로 평가해야 돼. 맞잖아요. 자동차인데 효용가치 있다 없다? 없다. 그런 경우는 해체 처분가로 평가한다. 내가 지나가면서 그러죠. 해체 처분 가격으로 평가할 거야. 그러면 사람들이 쳐다봐. 좀 미친 거 아니야? 그러면서. 지금 이해됩니까? 예. 그러니까 중고 자동차 뭘로 평가합니까? 중고 1분이 안 가. 1분이. 1분. 중고 자동차 뭐라고요? 그래. 자, 196쪽. 196쪽. 좀 있으면 배고플 것 같아. 너무 많이 웃어서. 오늘 왜 그런데? 196쪽 하면, 그러면 온가법으로 평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건물은 온가법 이렇게 하지 말라고요. 그냥 모아버려. 온가법으로 평가하고 건물,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 산지와 인목을 구분해서 평가할 때는 거래사례 비교법인데, 근데 소경 목림은 뭐다? 온가법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감정평가 규칙에 온가법을 평가한 거 이게 전부라고. 의미됐습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자동차만 주의하시면 이제 자동차는 뭐고요? 거래사례 비교법이고. 자, 그 다음에 3번. 우리나라 감정평가 규칙에 수익환원법으로 평가하는 것들은 거기 있는 거. 자, 권리 나오면 수익환원법이야. 영업권이 가장 잘 나와. 영업권 권리죠. 수익환원법. 그럼 영업권만 권리인가? 특허권도 권리죠. 수익환원법. 강업재단 수익환원법. 그다음에 공장을 일괄해서 평가할 때는 뭐다? 수익환원법. 맞지요? 예, 그게 그 세 가지가 우리나라 감정평가 규칙상 수익환원법을 평가하는 것들. 그럼 나머지는 전부 뭡니까? 거래사례 비교법. 그래서 거래사례 비교법은 동산, 집합 건물 쭉 나오면서 토지와 건물 일괄 평가할 때 거래사례 비교법, 가수원, 자동차, 산지와 인목을 일체로 감정평가할 때, 일괄해서 평가할 때 거래사례 비교법. 6번 산림을 산지와 인목을 구분해서 평가할 때 인목은 원칙적으로 거래사례 비교법. 근데 그게 소경 목림이란 뭐다? 온가법. 그다음에 마지막에 상장 주식, 상장 채권은 뭐다? 거래사례 비교법. 비상장 주식은 수익환원법. 이렇게요. 그래서 앞머리 따서 제가 동직, 과자, 산입상 이렇게 쓸 겁니다. 기억납니까? 예. 지금 여기 봐요. 이 물건별 평가는 이걸로 끝. 더 이상 없다. 물건 평가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만 하시고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자, 됐고 이제 이거 끝났으니까 부동산 가격 공시로 갈 겁니다. 그럼 부동산 가격 공시는 몇 페이지 있나요? 예. 부동산 가격 공시는 몇 페이지부터? 189페이지부터 부동산 가격 공시입니다. 되셨습니까? 예, 그래요. 자, 정확히 10분 쉬었다가 자, 가격 공시 갈 겁니다.